좁은 문, 앙드레지드 지음, 조정훈 옮김, 출판사 더 클래식, 녹음 클레어, 2장. 이 엄격한 가르침은 선천적으로 책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합당한 영혼을 찾아냈다. 어릴 때부터 충동을 억누르게 했던 청교도덕적인 규율의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까지 합해져 마침내 내가 미덕이라 부르고 싶어하는 것에 스스로를 굴복시켜버렸다. 스스로를 억제하는 것은 나에게는 다른 이들이 충동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나 자신을 구속하는 엄격한 규율은 반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월감으로 작용했다. 내가 미래를 위해 추구한 것은 행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이 나이부터 벌써 나는 행복과 미덕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14살이란 나이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때다. 하지만 순식간에 찾아온 알리사에 대한 사랑은 결정적으로 나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갔다. 그것은 내 안에서 갑작스레 솟아나온 계시와 같았으며 이를 통해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내성적이고 폐쇄적이며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으며 타인에 무관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만 성취감을 얻으려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공부를 좋아했으며 놀이를 할 때조차 정신을 집중하거나 노력이 필요한 것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또래 친구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고 어쩌다 그들과 함께 하더라도 그것은 우정이나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런 가운데도 이듬해 파리로 왔을 때 나와 같은 반이 된 아벨 보티에와는 친구로 지냈다. 그는 상냥하지만 무력해 보였고 나는 이 친구에게 존경보다는 우정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적어도 이 친구와는 언제나 상상 속에서 날개를 펴고 달려가던 르아브르나 퐁게즈마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사촌 동생인 로베르 뷰콜랭 역시 우리와 같은 기숙사에 들어왔지만 2학년 아래였기 때문에 일요일 외에는 만날 일이 없었다. 별로 닮은 데 없는 두 사촌 누이들의 남동생이 아니었다면 그리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 나는 사랑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아벨이나 로베르와의 우정이 의미가 있었던 것도 바로 내 사랑의 후광 덕분이었다. 알리사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값진 진주와 같았고 나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것을 모두 파는 사람과 같았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촌 누이에 대한 감정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이후로 경험한 어떠한 일도 이보다 더 사랑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것은 없었다. 또한 더 나이가 들어 육체적 욕구에서 생겨난 뚜렷한 불안에 시달릴 때도 내 감정의 본질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다운 생각으로 나는 그저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을 뿐 그녀를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부와 노력, 경건한 행동 같은 모든 것을 나는 아무도 모르게 알리사를 위해 바쳤다. 오로지 그녀를 위한 일조차 그녀가 모르게 해야 한다는 내밀한 덕목까지 만들어내면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자기 파괴적인 절도의 미덕에 도취했다. 쾌락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고는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습관에 길들고 만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투는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을까? 알리사는 이에 대해 별로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내가 그녀만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만큼 나로 인해 또는 나를 위해 뭔가를 어떻게 하는 것도 없었다. 하지만 꾸밈없는 그녀의 영혼 안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자체였다.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여유로움과 우아함이 그녀의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린아이와도 같은 미소 덕분에 그녀의 엄숙한 시선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무언가를 질문하는 듯 온화하고 부드러운 시선을 들어올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외삼촌이 맏딸 곁에서 도움을 청하고 위안을 얻으려 했던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듬해 여름 외삼촌이 그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슬픔 때문인지 한꺼번에 급격히 늙어버린 외삼촌은 식사 시간에도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가끔은 억지로 꾸며낸 듯 즐거운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그것은 침묵보다도 오히려 견디기 힘들었다. 저녁 때 알리사가 데리러 갈 때까지 삼촌은 서재에서 담배만 피워댔고 애원을 해야 마지못해 외출했다. 알리사는 외삼촌을 어린아이 달래듯 하여 정원으로 이끌고 나갔다. 두 사람은 꽃이 핀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 채소밭 계단 근처의 작은 원형 광장에 놓인 이전에 우리가 가져다 놓은 의자 위에 앉아 있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커다란 젓갈색 너도밤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잔디밭 위에 누워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 꽃이 핀 오솔길과 나 사이에는 월계수들이 울타리처럼 막혀 있어 사람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데 알리사와 삼촌의 대화가 들려왔다. 마침 알리사가 내 이름을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대화 내용까지 들을 수 있었다. 외삼촌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 그 녀석은 평생 공부만 좋아할 거야. 뜻하지 않게 대화를 엿듣게 된 나는 자리를 피할까도 생각했지만 최소한 내가 여기 있다는 기척은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기침 소리를 낼까? 큰 소리로 외칠까? 나 여기 있어요. 얘기 다 들려요. 내가 그곳에서 소리 없이 가만히 있었던 건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 호기심보다는 거북함과 수줍음 때문이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 내용은 아주 희미하게 들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천천히 걷고 있었고 틀림없이 알리사는 늘 하던 대로 팔에 가벼운 바구니를 끼고 시든 꽃잎을 따거나 잦은 바다 안개 때문에 덜 익은 채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들을 주우며 걷고 있을 터였다. 이윽고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팔리 씨의 고모부는 대단한 분이셨나요? 외삼촌의 목소리는 너무 희미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알리사는 계속해서 묻고 있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지요? 다시 너무나 희미한 대답 소리에 이어 알리사의 질문이 다시 이어졌다. 제롬은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시 알리사가 말을 이었다. 아빠도 제롬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외삼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얘야, 내가 훌륭한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우선 알고 싶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는 법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 말이야. 저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알리사가 말했다. 게다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니? 그 애는 아직 너무 어리잖니. 그래, 물론 장래가 촉망되기는 해.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단다. 그럼 또 뭐가 필요한데요? 글쎄 얘야,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러니까 신뢰라던가 도움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도움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알리사가 말을 가로막고 물었다. 나는 받을 수 없었던 애정이라든가 존경 같은 거 말이다. 삼촌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 뒤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저녁 기도 시간에 의도치 않게 저지른 나의 무례함에 후회가 몰려와 사촌 누이에게 잘못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아마 이번엔 대화 내용을 더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 같다. 다음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알리사가 말했다. 하지마 제롬, 그렇게 엿듣는 건 정말 나쁜 짓이야. 우리에게 기척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자리를 피했어야지. 맹세컨대 엿들은 게 아니야. 의도치 않게 듣게 되었을 뿐이야. 게다가 두 사람은 지나가는 길이었고. 우린 천천히 걷고 있었는걸. 그래, 하지만 겨우 말소리가 들릴 정도였어. 게다가 조금 후엔 아예 들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내가 물었을 때 삼촌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말해줄래? 제롬, 너 다 들었구나. 내가 되풀이하는 말을 즐기려는 거지? 알리사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맹세코 첫 부분밖에 듣지 못했어. 외삼촌이 신뢰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하실 때 말이야.
아빠는 그런 것들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갑자기 알리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빠가 인생에 있어서 도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길래 너한테는 너희 엄마가 계시다고 대답했어. 오, 알리사. 엄마가 언제까지나 내 곁에 계실 수 없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그리고 그건 전혀 다른 얘기야. 알리사가 고개를 숙였다. 아빠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든 그건 다 너를 위해서야. 그러고 싶어. 하지만 제롬, 나도 언젠가는 너를 떠날 수 있어. 나는 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아. 그녀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너는 혼자서 걸어갈 만큼 강하지는 못한 거니? 우리 모두는 각자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준 건 너야. 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인도자를 찾으려 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를 잊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가장 가까이 서로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래, 우리 둘이 결합하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고 있어. 내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결합한다는 게 뭔지 이해는 하고 있는 거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지. 함께 섬기는 것 가운데서 서로를 찾아내는 거야. 내가 숭배하는 것을 나도 함께 숭배하는 것은 분명 너를 찾기 위해서일 거야. 너의 섬김은 전혀 순수하지 않아. 내게 너무 과한 것을 바라지 마. 만약 너를 다시 만날 수 없다면 그곳이 천국이라도 내게는 의미가 없어. 알리사는 짐짓 엄숙하게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말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말을 옮겨 적다 보니 때론 아이들도 꽤나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우리의 대화가 너무 아이답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에 대해 변명이라도 해야 할까? 하지만 나는 우리 대화를 어린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꾸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는 라틴어 성서를 구해 긴 구절들을 암송하기도 했다. 알리사는 자기 남동생 공부를 돕는다는 핑계로 나와 함께 라틴어를 배웠다. 하지만 추측컨대 그녀는 내 공부를 따라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녀가 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 분야에 흥미를 두지 않았다. 그것이 때론 걸림돌이 되기도 했지만 흔히 생각하듯이 나의 정신적 성숙엔 큰 방해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알리사가 여러모로 나를 앞선 것 같았다. 내 정신적 길은 그녀에 의해 인도되고 있었다. 당시 우리가 이른바 사색이라 불렀던 것들은 사실 현학적인 영적 교류를 빙자하여 서로의 감정을 은폐하고 사랑을 포장하려는 구실에 불과했다. 처음에 내 감정의 깊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어머니는 매우 걱정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기력이 점점 쇠해하는 것을 느낄 무렵 어머니는 모성으로 끌어안으며 우리 두 사람이 결합하기를 원하셨다.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심장병은 점점 심해졌고 발작이 유난히 심했던 어느 날 어머니는 나를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불쌍한 내 아들, 너도 보다시피 엄마는 많이 늙었단다.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너를 두고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너무 숨이 가빠 어머니는 말을 멈추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가 내게 기대하셨을 이야기를 소리쳐 말했다. 엄마, 아시다시피 전 알리사와 결혼하고 싶어요. 나의 말은 어머니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생각과 같았던 모양이다. 어머니는 즉시 내 말을 받았다. 그래, 나도 그 말을 하려던 참이다, 제롬. 엄마, 알리사도 저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죠? 그렇겠죠? 내가 흐느끼듯 물었다. 그럼 얘야. 어머니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렇고 말고 얘야.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고 이렇게 덧붙였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지. 그러고는 고개를 기울이고 있던 내 머리에 손을 얹으며 다시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희 둘, 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어머니는 이내 얕은 잠에 빠져들었고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깨우지 않았다. 이후 어머니와 나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음 날 어머니는 한결 좋아지셨기에 나는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갔고 절반밖에 꺼내지 못한 고백은 다시 침묵 속에 묻혔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알리사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설령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났어도 의심은 곧이어 일어난 슬픈 사건으로 마음속에서 깨끗이 사라졌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미스 애슈버턴과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으킨 발작은 이전의 것들보다 심하지 않았고 발작의 끝 무렵에 가서야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친척들이 달려올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결국 나는 어머니의 오랜 넋과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밤을 새야 했다. 어머니를 마음속 깊이 사랑했던 나는 흐르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슬픔을 자각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내가 운 것은 자신보다 훨씬 나이 어린 친구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간 것을 지켜봐야 하는 미스 애슈버턴이 불쌍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내 사촌 누이가 어쩌면 더 빨리 내게 올 수 있으리라는 은밀한 생각이 내 슬픔을 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외삼촌이 도착했다. 외삼촌은 함께 오지 않은 알리사의 편지를 내게 내밀었다. 알리사는 그 다음 날에야 플랑티의 이모와 함께 도착하기로 한 것이다. 나의 친구, 나의 동생, 제롬.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 기대하셨던 말, 고모를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던 그 말을 해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두 사람을 인도하시기를. 안녕, 가엾은 나의 친구. 다정한 너의 알리사로부터. 이 편지는 무슨 의미였을까? 그녀가 말하지 못해 죄송했다는 말은 우리 앞날을 약속하겠다는 말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여전히 어렸던 나는 도저히 그녀에게 선뜻 청혼할 수 없었다. 아니, 그녀의 다짐이 꼭 필요했을까? 우리는 이미 서로 약혼한 것과 다름없지 않았던가?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밀이 아니었다. 외삼촌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무 반대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부활절 휴가를 맞아 르아브르에 왔다. 플랑티의 이모님 댁에 머물렀지만 식사는 거의 뷰콜랭 외삼촌 댁에서 했다. 펠리시 플랑티의 이모는 매우 훌륭한 분이셨지만 사촌 누이들이나 나나 이모와는 그다지 친밀하지 못했다. 이모는 숨이 가쁠 정도로 바쁜 분이었다. 이모는 무뚝뚝했고 목소리마저도 몸이 건조했다. 그래도 넘치는 애정을 우리에게 표현해야겠다 싶으면 시도 때도 없이 쓰다듬곤 하셨다. 뷰콜랭 외삼촌도 이모를 매우 좋아했지만 이모와 이야기할 때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우리 어머니를 훨씬 좋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모가 말했다. 얘야,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뭘 할지 결정하기 앞서 내 계획을 먼저 알아야겠구나. 혹시 내가 도움이 된다면.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여행이라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퐁게지 마르처럼 우리 집도 언제나 널 환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퐁게지 마르에 가면 내 외삼촌과 줄리에트가 무척 기뻐하겠지만. 알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맞다. 미안하구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줄리에트라고 생각했지 뭐니. 내 외삼촌이 내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게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무척 사랑하지만 너희에 대해 아직 많은 걸 알지 못해.
너희들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난 관찰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질 시간적 여유도 없단다. 난 그저 내가 항상 줄리에트와 노는 것 같아서. 그리고 줄리에트가 참 예쁘고 명랑하잖니. 네, 아직도 줄리에트랑 잘 놀아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건 알리사예요. 그래, 좋아, 좋아. 그건 네 자유지. 너도 알다시피 난 알리사를 잘 모른단다. 알리사는 자기 동생보다 말수도 적잖니. 내가 알리사를 선택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모, 나는 알리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내가 사랑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롬, 화내지 마라. 나쁜 뜻으로 꺼낸 말은 아니니까. 내 말 때문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잊었구나. 아, 그렇지. 그래, 아마 결국은 결혼으로 이어지겠지. 하지만 너는 상중이니까 상식적으로 약혼을 할 수도 없고, 게다가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해. 내 엄마도 없는 상태에서 너 혼자 퐁게지 마르에 간다면 남들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일 거야.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가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모. 그랬구나. 잘 생각했어. 난 내가 함께 가면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번 여름은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내 시간을 비워놓았단다. 제가 부탁드리면 미스 애쉬버턴이 기꺼이 함께 가실 거예요. 나도 그분이 오신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나도 함께 갈 거야. 오, 그렇다고 내가 가엾은 내 어머니 역할을 대신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모가 갑자기 흐느끼며 말했다. 그냥 집안일이나 도우려고. 그러면 너나 외삼촌이나 알리사나 모두 덜 불편하지 않겠니? 펠리시의 이모는 자신의 존재 효과에 대해 오해하고 계셨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모가 불편했다. 미리 예고한 대로 이모는 7월부터 퐁게지 마루에 머물렀다. 미스 애쉬버턴과 나도 늦지 않게 그곳에 합류했다. 이모는 알리사를 도와 집안일을 돕는다시고 그토록 조용하던 집안을 끊임없이 소란으로 몰아넣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이모의 표현대로라면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일들이 너무 극성스러워 나와 알리사는 늘 불편했고 이모 앞에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우리를 이모는 너무 쌀쌀맞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렇다 한들 이모가 우리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셨을까? 반대로 줄리에트는 성격상 이모의 이런 활기 넘치는 성격과 꽤나 잘 맞았다. 어쩌면 이모에 대해 별 애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막내 조카딸을 너무나 편하게 예뻐하는 데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을 받아본 이모가 나를 불렀다. 제롬, 정말 미안하게 됐구나. 딸아이가 아프다면 오라고 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널 남겨두고 가야 할 것 같구나. 이모가 떠나신 뒤에도 내가 퐁게즈마르에 계속 남아있어도 될까 하는 쓸데없는 불안감으로 나는 외삼촌을 찾아갔다. 하지만 외삼촌은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누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왜 그리도 복잡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구나. 제롬, 내가 왜 여기를 떠나야 한다인 거냐? 너는 이제 내 아들이나 다름없잖니? 이모는 결국 2주일 정도만 퐁게즈마르에 머무셨다. 이모가 떠나시자마자 집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고 분위기도 다시 차분해졌다. 어머니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암울해지지 않았고 행복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더욱 깊어지기만 했다.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는 공간에 있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속 깊고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조로운 흐름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모가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식탁에 앉아 이모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난다. 어쩜 그리도 부산스러우신지. 인생의 파도가 그분에게서 영혼의 휴식을 빼앗아가 버린 걸까요?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여. 이제 그대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가? 슈타인 부인에 대해 얘기하다 이 영혼 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아름다우리라 라고 말한 게테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이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를 꼽으면서 관조하는 능력을 맨 앞에 두었다. 그때까지 아무 말씀도 없던 외삼촌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아무리 변형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본질의 형상을 알아보신단다. 어느 한순간만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내 누나의 모습들은 수많은 인생의 사건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너희처럼 혹독하게 비난할 수 없단다. 젊은 시절 가졌던 유쾌한 장점들은 나이가 들면서 너무 쉽게 퇴색하더구나. 너희가 부산스럽다고 표현하는 펠리시의 누님의 성격도 처음에는 격정이나 약동, 몰입, 애교하는 식의 장점으로 여겨졌지. 내가 확신하건대 우리도 지금 너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단다. 나는 제롬, 너와 참 비슷했지. 아마도 생각 이상으로 더 닮았는지도 몰라. 펠리시의 누님은 지금의 줄리에트와 많이 닮았지. 그래, 외모도 그렇고 지금 막 발견한 건데. 갑자기 외삼촌이 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덧붙였다. 내가 큰 소리를 낼 때 고모와 많이 닮았지. 고모도 너처럼 웃으셨어. 그리고 금방 없어진 버릇이긴 하지만 고모도 너처럼 이따금씩 팔꿈치를 앞으로 하고 깍지 낀 손으로 고집스러운 표정의 얼굴을 받친 채 앉아있고는 했어. 미스 애슈버턴이 나를 향해 돌아앉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 말이다. 알리사는 내 엄마를 닮았어. 그해 여름은 너무나 화려했다. 모든 것이 푸른 빛으로 물든 듯했다. 우리의 열정은 불행도 죽음도 극복했다. 우리 앞에서는 어두운 그림자도 물러갔다. 매일 아침 나는 기쁨을 가득 안고 잠에서 깨어났고 동이 트면 일어나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듯한 새 날을 맞기 위해 나서곤 했다. 돌이켜보면 장밋빛으로 가득한 나날들이었다. 늦게야 잠이 드는 언니에 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줄리에트는 나와 함께 정원으로 내려가곤 했다. 줄리에트는 자기 언니와 나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줄곧 우리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그녀도 내 얘기를 실증내지 않았다. 알리사 앞에서는 과도한 사랑의 감정 때문에 두렵고 어색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도 줄리에트에게는 다 말할 수 있었다. 알리사는 우리가 자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지, 모른 척 하는 건지, 기꺼이 나와 동생 사이에 신나는 대화를 즐거워해 주었고, 심지어 이를 즐기는 듯 보이기도 했다. 오, 사랑의 감미로운 함정이여. 너는 어떤 비밀의 통로로 우리를 웃음에서 눈물로, 천진난만한 즐거움에서 도덕적인 삶으로 이끌었는가. 그 여름은 너무나 깨끗이 그 어떤 자국도 남기지 않고 달아나 버렸기에 지금 내 기억은 그 빛나던 나날들을 거의 붙잡아 두지 못한다. 당시 일어났던 일이라곤 오로지 대화와 독서뿐이었지만 말이다. 슬픈 꿈을 꾸었어. 방학이 끝날 무렵의 어느 아침 알리사가 내게 말했다. 나는 살아있는데 네가 죽었어. 아니, 죽는 것을 본 건 아니야. 그냥 꿈에서 그랬다는 거야. 네가 죽어있다는 게 너무 끔찍했지. 그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라서 난 그냥 네가 옆에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우리가 헤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 방법이 있을 거라 느꼈어. 그 방법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러다 잠이 깼어. 아침이 되어서도 나는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꿈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았거든. 마치 꿈에서처럼 너와 헤어져 있는 것 같았고 계속 오래오래 너와 헤어져 있게 될 것만 같았어. 그리고 그녀는 아주 낮은 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평생 동안 말이야. 일평생 힘들게 애를 써야 할 것 같아서.
왜?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각자 힘들게 노력해야 할 것 같았거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녀의 말에 반박이라도 하듯 내 심장은 강하게 뛰었다. 나는 갑자기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말이야, 오늘 아침 너와 결혼하는 꿈을 꿨어. 너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 같았어. 죽음이 아니라면 말이야. 죽음이라면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니, 내 말은 반대로 말이야. 나는 죽음으로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살아있는 동안 분리되어 있던 걸 가깝게 해주는 거지. 그 모든 말이 우리 가슴속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때 나누었던 말들의 목소리 톤까지 들려오는 듯하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의 무게를 나중에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미 들판 대부분이 비어 시야가 갑작스레 넓어졌다. 내가 떠나기 전날, 아니 그 전날 저녁, 나는 줄리에트와 아래 정원의 작은 숲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어제 알리사 언니한테 낭송해줬던 게 뭐야? 그녀가 물었다. 언제? 채석상 벤치에서 말이야. 우리가 두 사람만 남겨놓고 돌아왔을 때. 아, 보들레르 시였던 것 같은데. 어떤 시? 나한테도 들려줄 수 있어? 우리는 곧 차가운 어둠 속에 잠기리라. 주석, 찰스 보들레르의 시 가을의 노래 첫행. 나는 내키지 않아 무성의하게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줄리에트가 끼어들어 평소와는 다른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이어받아 낭송했다. 잘 가라. 너무나도 짧은 우리 여름날의 찬란한 빛이여. 뭐야, 너 이 시 알고 있었어? 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난 네가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내게는 시를 낭송해주지 않았던 거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왠지 어색한 웃음이었다. 가끔 보면 오빠는 나를 완전 바보로 생각한다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도 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난 네가 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고, 너도 나한테 낭송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건 알리사 언니가 도맡고 있으니까.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모레 떠나는 거야?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번 겨울에는 뭐 할 건데? 고등사범학교 1학년이 되겠지. 알리사 언니랑은 언제 결혼할 생각이야?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는 하지 않을 거야. 그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더 알고 나서 해야지.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은 알고 싶지도 않아.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걸 될 수 있는 한 미룰 거야. 약혼을 미루는 것도 얽매이는 게 두려워서야? 나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스레 물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혼하려면 뭐가 필요한 건데 왜 당장 약혼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가 꼭 약혼해야 하는 거지? 세상에 알리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하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걸로 충분하잖아? 난 평생 알리사를 위해 살 건데 약속으로 내 사랑을 올가매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맹세 같은 건 사랑을 모독하는 거야. 내가 약혼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내가 알리사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일 거야. 내가 믿지 못하는 건 언니가 아니야.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이전에 알리사와 외삼촌의 대화를 엉겁결에 엿들었던 곳까지 오게 되었다. 갑자기 아까 밖으로 나간 알리사가 혹시 나처럼 원형 광장에 앉아 우리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도저히 그녀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듣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런 내 계책이 고무되어 소리를 높였다. 아, 나는 내 또래에서 많이 쓰는 다소 과장된 흥분의 감정을 담아 소리쳤다. 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위로 몸을 기울여 그 안에서 거울을 보듯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만 있다면, 자신을 들여다보듯, 아니, 그 이상으로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애정은 얼마나 평온할까? 사랑은 얼마나 순수할까? 하지만 나는 자신의 말에 너무나 도취한 나머지 줄리에트의 말 속에서 알리사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간파해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보잘것없는 내 시에 줄리에트가 당황하는 것을 보고 나는 순간 우쭐해졌다. 그녀는 갑자기 내 어깨에 머리를 묻었다. 제롬 오빠, 제롬 오빠. 나는 오빠가 우리 언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만약 오빠까지 언니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난 오빠를 미워할 거야. 줄리에트. 나는 줄리에트의 얼굴을 감싸 안고 들어올리며 외치듯 말했다. 만약 그런다면 나 자신도 나를 미워하게 될 거야. 너는 모를 거야. 난 알리사와 함께하는 삶을 좀 더 멋지게 시작하려고 내 진로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거야. 내 미래는 오직 알리사만을 위한 거야.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든 알리사 없이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언니가 뭐래? 하지만 난 알리사에게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아. 절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약혼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나 그 다음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선 전혀 걱정하지 않아. 오, 줄리엣. 그녀와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감히 그녀에게 이야기조차 할 수 없다는 거야. 언니에게 깜짝 놀랄 행복을 선물하겠다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난 두려워. 언니에게 두려움을 줄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예상하는 커다란 행복이 알리사를 불안하게 할까 봐서. 언젠가 내가 여행을 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언니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자기는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고 그 나라들이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대. 제롬 오빠는 어때? 여행 가고 싶어? 어디든 인생이라는 것이 기나긴 여행 같다고 생각해. 알리사와 함께 많은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다른 나라도 가보고. 너 닻을 올리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응, 자주 생각하지. 줄리에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줄리에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기에 그녀의 말들은 상처 입은 가엾은 새들처럼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밤에 떠나기, 눈부신 새벽에 눈뜨기, 불안한 물결 위에 오직 두 사람만이 있음을 느끼기. 그리고 아주 어릴 적 지도에서 보았던 어느 항구에 이르는 거야.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그곳. 알리사 언니와 함께 팔짱을 끼고 배에서 내리기 위해 다리 위에 선 오빠의 모습이 상상돼. 우리는 재빨리 우체국으로 가서 줄리에트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찾고 내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건 두 사람이 퐁게지 마루에 남겨두고 온 줄리에트가 보낸 편지일 거야. 아주 작고 아주 슬프고 아주 멀게 느껴질. 줄리에트가 정말로 이렇게 말을 했던가? 고백하건대 당시 내 가슴속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서 그녀 이외의 다른 사람의 사랑 표현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가 원형 광장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다시 되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을 때 갑자기 그늘 밑에서 알리사가 나타났다. 알리사의 얼굴빛이 어찌나 창백하던지 줄리에트가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 실은 내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 알리사가 당황한 듯 허둥지둥 더듬거렸다. 공기가 꽤 차가워. 난 들어가 봐야겠어. 그리고 재빨리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언니가 우리가 했던 말을 들은 게 분명해. 알리사가 조금 멀어지자 줄리에트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우리는 알리사가 싫어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걸. 오히려 반대로. 나도 가야겠어. 줄리에트는 이렇게 말하고 언니 뒤를 쫓아 뛰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알리사는 저녁 식사 시간에 모습을 보였지만 곧 머리가 아프다며 자리를 떴다. 혹시 그녀가 우리의 대화를 모두 들은 건 아닐까? 나는 근심에 쌓여 우리가 나누었던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한쪽 팔로 줄리에트를 감싸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던 게 잘못일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해왔던 습관이라 알리사도 우리가 그렇게 걷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 아, 눈뜬 장님처럼 나는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던지. 스스로의 잘못을 되짚어보느라 나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기억도 나지도 않는 줄리에트의 말들을 알리사가 다 듣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미 불안함의 마음이 흔들린 데다 알리사가 날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줄리에트에게 장담했음에도 그녀의 이야기에 자극을 받은 나는 다른 위험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바로 다음 날 스스로의 불안을 떨쳐버리려는 마음으로 약혼을 결심하고 말았다. 내가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다. 나는 알리사가 슬퍼하는 것을 내가 떠나기 때문이라 여겼다. 알리사는 왠지 나를 피하는 것 같았고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말을 건네보지도 못하고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나는 저녁 식사 직전에 그녀의 방으로 올라갔다. 알리사는 산호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방문을 등진 그녀는 목걸이를 채우려고 몸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두 팔을 올리고 불 켜진 두 개의 촛대 사이에 있는 거울을 통해 어깨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을 통해 나를 발견한 그녀는 얼마간 거울 속을 바라보았지만 뒤를 돌아보진 않았다. 저런, 문이 닫혀있지 않았네. 노크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길래 알리사. 나 내일 떠나는 거 알고 있지? 알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끝내 채우지 못한 목걸이를 벽난로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약혼이라는 단어가 너무 노골적이고 갑작스러울 것 같아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을 써가며 애둘러 전했다. 내 말뜻을 알아듣자마자 알리사는 비틀거리듯 벽난로에 몸을 기댔다. 나 역시 너무 떨려서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불안스레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그녀 가까이에 있었던 나는 차마 눈을 들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리사는 손을 빼지 않았지만 고개를 약간 숙이고 내 손을 살짝 들어서 자기 입술 쪽에 갖다 대더니 반쯤 내 쪽으로 기울인 채 속삭였다. 아니야, 제롬. 아니야. 약혼은 안 돼, 제발. 알리사에게 전달될 정도로 내 심장은 심하게 뛰었다. 그녀는 좀 더 부드럽게 다시 말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내가 물었다. 왜? 묻고 싶은 건 나야. 왜? 왜 마음이 바뀐 거야? 전날 줄리에트와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틀림없이 알리사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 생각에 대답이라도 하듯 그녀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넌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난 그렇게 큰 행복을 바라지 않아.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하잖아?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다. 아니, 행복하지 않아. 난 네 곁을 떠나야 하는걸. 제롬,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저녁에는 너랑 얘기를 못하겠어.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을 망치지 말자. 그래, 그래서는 안 돼. 어느 때보다 난 너를 사랑해. 그러니 걱정하지 마. 편지할게. 편지로 설명해 줄게. 내일부터라도 당장 편지 쓴다고 약속할게. 네가 가자마자. 자, 이제 그만 가봐. 이것 봐, 나 지금 울고 있잖아. 혼자 있게 내버려둬. 그녀는 나를 밀어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이렇게 우리는 작별했다. 그날 저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튿날 내가 떠날 때도 알리사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자기 방 창가에서 나를 태운 마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며 잘 가라고 손짓하는 그녀를 보았다. 2장 끝.